평양 봉화진료소에서 일하던 한 의료기록 담당자가 중국 출장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김씨 일가와 최고위 간부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극비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의 실종을 비밀에 붙였지만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단순한 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 담당자였고 지금 여러분께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꽃제비 채널에서는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간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록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평양의 최고 특권층이었던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던 덕에 평양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하던 해 조직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당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요.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봉화진료소 의무기록과에 배치였습니다. 봉화진료소는 김씨 일가와 최고위 간부들만 이용하는 특급 의료시설입니다. 일반 인민은 이름조차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배치 전 보위부에서 3개월간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관계, 친척관계,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한 글자라도 밖에 새어나가면 3대가 멸족된다. 서약서에 혈서를 썼습니다. 진료소 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세계였습니다. 수입 의료장비, 특급 약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수술 기록, 진료 기록, 처방전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기록은 손으로 쓴 원본과 타자기로 친 사본, 2가지를 만들어 각각 다른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가 있었고 보위부 요원이 항상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동료들과는 업무 외 대화가 금지됐습니다. 점심도 각자 먹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2015년 봄,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40대 여성 환자의 수술 기록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안면 성형 3차 수술, 보톡스 주입, 지방 이식, 미용 수술이었습니다. 사용된 약품과 재료 목록을 보니 놀랐습니다. 수입 필러 1개 가격이 일반 노동자 1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비슷한 수술이 5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청진에 사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 고모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못 받는데 수술비를 못 구했어. 중국 돈으로 500달러래.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낮에 본 수술 기록의 필러 1개 가격이 고모 목숨보다 비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입 항암제, 심장 스텐트, 인공관절. 진료소 지하 창고에는 일반 병원 10년치 약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약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방병원에서는 마취제가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인가? 이게 인민을 위한 체제인가? 의문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록을 읽을 때마다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2016년 여름, 함께 일하던 선배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출근하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하루 만에 치워졌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생활총화 시간에 보위부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배신자를 색출했다. 동무들은 절대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선배는 기록 사진을 몰래 찍다 적발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도 이미 몇 가지를 수첩에 메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첩을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젊은 동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일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약들이 여기만 있는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이 준 임무만 충실히 하면 돼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 동무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보위부가 심어놓은 함정이 아닐까? 그 뒤로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고위 간부의 딸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 중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일반 병원에서 징발해 왔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혈액의 주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제 영혼이 썩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2017년 가을, 기회가 왔습니다. 진료소에서 중국 의료기기 회사와 계약 건으로 평양 마이너스 단둥 출장팀을 꾸렸습니다. 통역과 기록 담당으로 제가 선발됐습니다.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은 USB를 구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뇌물을 주고 샀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중요한 기록들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수술 기록, 약품 목록, 진료 일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진을 USB로 옮기는 작업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어느 날 밤, 자료를 옮기던 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속옷 안에 숨기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보위부 야간 순찰조였습니다. 동무, 이 밤에 무슨 일이요? 내일 제출할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순찰조가 지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출장 일주일 전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진료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중국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중국의 친척을 찾아주는 사람을 아십니까? 상인은 제 눈을 보더니 전화번호를 건네줬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오. 잘못하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출장 다녀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물으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저는 출장팀과 함께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로 신의주까지, 그리고 단둥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의료기기 회사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며 일행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브로커가 보낸 사람을 만났습니다. 10분 후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검은색 차가 기다립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 여권,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9시 47분, 저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타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무, 어디 가시오? 우리 팀 보위부 담당이었습니다. 차는 급발진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 고함,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시골길, 뒷골목을 거쳐 어느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계십시오. 북한 공작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틀간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기차로 14시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저는 브로커의 안내로 한국 대사관 근처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중국 공안이 막을 수 있으니 무조건 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USB를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 붙잡히면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9시 정각, 저는 대사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30m, 20m. 공안 한 명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껴 계속 뛰었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간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대사관 안전가옥에 있었습니다. 영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포, 안도, 죄책감,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주 후 저는 특별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국정원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 안의 자료를 보고 조사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는 처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나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 자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 재교육을 받아 지금은 한 대학병원 의무기록팀에서 일합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오는 꿈,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을 꿉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2021년 북한 소식통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나 산골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제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의료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도 생겼습니다. 진실을 증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